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의 복도는 유난히 서늘하고 길게 느껴졌는데 창밖으로 쏟아지는 초여름의 햇살이 무색할 만큼 건물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지우는 방금 전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오는 길이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10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이 고작 종이 몇 장과 도장 한 번으로 허무하게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아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현기증을 진정시켜야 했다. 반면 그녀보다 앞서 걸어가는 전 남편 박민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고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지은 네이비 슈트 자락이 그의 움직임에 맞춰 경쾌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민재는 법원 정문을 나서기 직전 회전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따라오는 지우를 향해 돌아섰는데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아쉬움 대신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손목에 찬 지우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해 주었던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힐끗 보며 마치 귀찮은 업무 하나를 막 끝낸 CEO처럼 거만하게 입을 열었다. 지우야,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너도 알겠지만 내가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줬어. 그 정도면 네가 총구석에 가서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딸아이 키우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민재의 말투에는 상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고 그는 자신이 베푼 것이 대단한 자선이라도 되는 양으스대고 있었다. 지우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침묵은 패배자의 굴복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민재는 지우의 그런 태도가 여전히 자신에게 미련이 남아서라고 착각하며 혀를 차며 조소 섞인 충고를 이어갔다. 표정 좀 풀지 그래. 너처럼 답답하고 곰 같은 여자가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10년 동안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으면 호강한 거지.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은 하지 마라. 알다시피 내 옆에는 이제 하리가 있으니까. 민재가 언급한 하리라는 이름에 지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내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걱정 마. 박민재 씨. 매달릴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이 준 그 위자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호강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민재의 등골을 순간적으로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민재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끝까지 센 척하기는 네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집안일이나 하던 아줌마가 세상 물정을 알기나 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지우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내조하며 실질적인 자산 관리와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법원 앞 도로변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새빨간 포르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선글라스를 낀 화려한 외모의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바로 민재의 비서이자 내연녀인 이하리였는데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재에게 달려와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자기야 고생했어.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서류 정리된 거야. 아유. 속 시원해라 하리는 지우가 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란 듯이 민재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민재 역시 그런 하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득에 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법원 앞이라는 장소의 엄숙함은 그들의 천박한 애정 행각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역겨운 광경을 보며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하리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언니, 아니
이제 아줌마라고 불러야 하나. 그동안 우리 민재 씨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민재 씨는 제가 알아서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아, 참, 우리 오늘 몰디브 가거든요. 축하해 주실 거죠? 하리는 핸드백에서 비행기 티켓 2장을 꺼내 지우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는데 그것은 1등석 티켓이었다. 민재는 하리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었다. 그래, 우리 이혼 기념으로 여행 좀 다녀오기로 했어. 7성급 리조트 스위트룸 예약해 놨으니까 당분간 연락 안 될 거야. 수빈이는 네가 알아서 잘 챙기고 혹시라도 돈 필요하다고 연락하지 마. 민재의 말은 지우의 가슴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정조차 불태워버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딸인 수빈이에 대한 걱정보다 불륜녀와의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재와 하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비굴한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을 덫에 몰아넣은 사냥꾼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그래, 잘 다녀와. 몰디브의 바다가 참 아름답다고 하더라. 그곳에서의 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동시에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랄게. 지우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두 사람은 그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재는 당연하지. 우린 이제 시작이야. 라고 대꾸하며 하리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랐다. 붉은 포르쉐는 요란한 배기음을 내뿜으며 법원 앞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남겨진 매연만이 지우의 주위를 맴돌았다. 지우는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액정에는 다니엘 김 변호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화면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간 민재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새워 기업 분석 리포트를 읽고 민재의 이름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그가 사고를 칠 때마다 뒤처리를 해주었던 그 수많은 날들이 이제는 부질없는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고 민재라는 인간의 본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와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로변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는 지우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곱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수빈이의 여권과 자신의 여권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민재와 하리가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그리고 그들이 꿈같은 휴양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우가 준비한 복수의 서막이 열리는 때였다. 즐겨. 박민재. 그 샴페인의 거품이 꺼지는 순간 너는 네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지우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탔고 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속도를 내며 한강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자 지우는 비로소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은행 앱을 켰다. 화면 가득히 나열된 수많은 계좌 목록들,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천문학적인 숫자들은 모두 민재가 자신의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금들이었다. 지우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될 금융전쟁은
민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몰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차창을 조금 내리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고 동시에 승리의 예감이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놓인 가방을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집에 혼자 있을 딸 수빈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가 약속할게. 우리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우리 인생을 휘둘리지 않게 만들 거야. 택시는 공항 고속도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고 지우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설렘과 이별의 감정이 뒤섞인 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박민재와 이하리에게 이곳은 그저 자신들의 불륜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런웨이에 불과했다. 하리는 계절에 맞지 않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 민재의 팔에 매달려 또각또각 힐 소리를 내며 공항 바닥을 활보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민재 역시 카트를 미는 손에 힘을 주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성공한 젊은 사업가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로 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사실 그들이 쳐다보는 것은 두 사람의 부조화스러운 패션과 예의 없는 큰 목소리 때문이었지만 자아도취에 빠진 그들에게 그런 타인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리는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도중에도 쉴 새 없이 스마트폰 셔터를 눌러대며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민재의 어깨에 기대어 입술을 내밀고 찍은 셀카와 함께 드디어 자유우리 자기랑 떠나는 몰디브 허니문. 사실상 이제 방해꾼들은 안녕이라는 자극적인 멘트를 달아 업로드했다. 좋아요, 알림이 실시간으로 울리자 하리는 희열을 느꼈고 민재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자기야. 사람들 반응 봐. 다들 우리 보고 선남선녀래. 그 아줌마랑 다닐 때는 이런 반응 상상도 못했지라며 콧소리를 냈다. 민재는 기분이 좋은 듯 껄껄 웃으며 하리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당연하지. 너랑 나랑 급이 다르잖아. 이제야 내 옆자리에 맞는 주인을 찾은 기분이야. 라고 맞장구 쳤다. 두 사람은 1등석 전용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해 여권과 티켓을 내밀었는데 민재는 직원에게 거만한 태도로 창가 자리 중에서도 뷰가 제일 좋은 곳으로 해줘요. 서비스 샴페인은 돔 페리뇽으로 미리 준비해두고 라고 지시했다. 직원은 능숙한 미소로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민재의 졸부 같은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민재는 티켓을 받아 들고 라운지로 향하면서 주머니 속의 지갑을 만지작거렸는데 그곳에는 지우가 관리하던, 아니 이제는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한도 무제한의 블랙카드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 카드로 몰디브에서 하리에게 최고급 명품 백을 사주고 럭셔리한 요트 투어를 즐길 상상을 하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민재와 하리가 소란스럽게 지나간 자리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 공항의 또 다른 입구인 VVIP 전용 터미널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윤지우가 내렸는데 그녀는 민재가 보았던 수수한 옷차림이 아닌 세련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어 마치 고전 영화 속의 여배우 같은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뒷좌석 문을 열어 딸 수빈이를 안아 내렸는데 6살 난 수빈이는 낯선 공항의 분위기에 겁을 먹은 듯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수빈아, 오늘 우리 비행기 타고 멀리 여행 갈 거야. 아빠는 바빠서 못 오지만 엄마랑 둘이서 재미있게 놀다 오자. 알았지. 지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다.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빠는 언제 와? 나 아빠 보고 싶은데 라고 조그맣게 중얼거렸고 그 말은 지우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는 아주 오랫동안 못 올 거야. 대신 엄마가 아빠 몫까지 2배, 아니 10배로 수빈이 사랑해 줄게. 엄마 믿지? 지우의 결연한 눈빛을 본 수빈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얌전해졌다. 지우가 VVIP 전용 출입구로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항공사 의전팀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마중을 나왔다. 윤지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행 퍼스트 클래스 수속은 이미 완료해 두었습니다. 전용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민재가 일반 카운터에서 받았던 의례적인 친절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VIP를 향한 극진한 예우였다. 지우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감사합니다. 아이가 피곤해하니 조용한 곳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짧게 답했다. 그녀는 민재가 으스대며 사용하던 카드와 명의들이 사실은 자신의 신용과 자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민재가 누리고 있는 그 짧은 활락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라운지로 이동하는 동안 지우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화면에는 자산관리팀 긴급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내용은 민재가 방금 면세점에서 고액의 결제를 시도했다는 알림이었다. 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다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승인 보류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막으면 재미없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을 때 아니면 저 낯선 섬에 도착해서 도망칠 곳 없을 때 그때 터트려야 해. 지우는 사냥감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사냥꾼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반면 면세점 명품관을 휩쓸고 다니던 민재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뜬 짧은 문자 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다.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가 해제되었습니다라는 식의 안내 문자인 줄 알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화면을 꺼버린 것이었다. 사실 그것은 주거래 은행에서 보낸 공동명의 계좌 인출 정지 예고 통지였지만 하리가 옆에서 자기야, 이 선글라스 어때?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라고 애교를 부리는 바람에 민재의 주의력은 온통 하리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하리가 고른 선글라스와 가방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블랙카드를 내밀었고 일시불이요 라고 호기롭게 외쳤다. 직원이 카드를 긁자 잠시 단말기가 멈칫했지만 다행히 결제는 승인되었다. 이것은 지우가 민재에게 허락한 마지막 만찬과도 같은 자비였음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라운지에 도착한 민재와 하리는 샴페인을 들이키며 다가올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하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를 가리키며 우리 저거 타고 가는 거야. 진짜 꿈만 같다. 그 아줌마는 평생 이런 거 못 타봤지. 촌스럽게 집에서 밥이나 하느라 라며 지우를 비웃었다. 민재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웠다. 지우개는 이런 고급 문화를 이해 못해.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는 여자였지. 내가 벌어다 준 돈을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으니 이제 그 돈은 다 주인을 제대로 만난 거야. 너처럼 센스 있는 여자가 써야 돈도 가치가 있는 거지. 민재의 착각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부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같은 시각 공항 반대편의 프라이빗 라운지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는데 지우는 잠든 수빈이를 소파에 눕히고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지난 10년간 자신이 구축해온 거대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았다.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해외 비밀 계좌까지. 모든 것은 법적으로 윤지우의 명의이거나 그녀가 100% 지분을 가진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였다. 민재는 그저 그녀가 세워둔 바지 사장에 불과했고 그가 사용하던 모든 법인 카드와 계좌는 지우의 위임장 하나면 종이 조각이 될 운명이었다. 지우는 화면 속 전체 권한회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민재와의 첫 만남부터 이혼 도장을 찍던 순간까지를 회상했다. 사랑이었다. 처음에는 분명 사랑이었다. 가난하지만 야망이 컸던 민재를 위해 자신의 천재적인 투자 감각을 숨기고 그림자처럼 내조했던 것은 그가 성공해서 자신과 수빈이를 지켜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성공의 맛을 보자마자 변해버렸다. 그는 지우의 헌신을 무능력으로 치부했고 그녀의 조언을 잔소리로 여겼으며 결국 젊고 화려한 여자에게 눈이 멀어 가정을 버렸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박민재, 내가 만들어준 왕관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지. 이제 그 왕관을 돌려받을 시간이야. 네가 쓰고 있던 그 가짜 왕관이 벗겨지는 순간 너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이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윤 대표님, 다니엘 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 다니엘의 목소리는 신뢰감 있고 차분했다. 그는 지우가 뉴욕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파트너이자 이번 복수극의 법적 설계를 맡은 인물이었다. 지우는 잠든 수빈이를 한번 바라보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네, 다니엘, 지금 바로 플랜 R을 가동해 주세요. 제가 비행기에 오르는 즉시 한국에 있는 모든 위임 권한을 파기하고 자산을 동결해 주세요. 단 1원도 그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 뒤 모든 금융 네트워크에 락럭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민재 씨가 가지고 있는 법인 명의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일 처리 방식은 언제나처럼 완벽했고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지상에 있는 민재의 세계는 서서히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지우는 수빈이를 안고 탑승구로 향하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찌꺼기마저 털어버렸다. 한편 민재와 하리는 1등석 좌석에 앉아 웰컴 드링크를 마시며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자 민재는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조롱 섞인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우린 지금 출발한다. 너는 평생 구경도 못할 곳으로 가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수빈이 핑계로 돈 달라고 연락하면 번호 차단할 거니까 알아서 해. 문자를 전송하고 나서 민재는 키득거리며 하리에게 화면을 보여주었고 하리는 어머, 오빠 너무 매정하다. 그래도 전 부인인데 좀 봐주지 그랬어. 라며 가식적인 동정심을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악의적인 즐거움만이 가득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기체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자 민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이 비행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 열차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무원에게 더 많은 수를 요구하며 취해갔다. 그의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기에 은행에서 빗발치기 시작한 경고 메시지들을 전혀 수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객님, 귀하의 법인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해외 출금 한도가 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담보대출 상환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재앙 같은 알림들이 서버에 쌓여가며 민재가 땅에 발을 디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대편 게이트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오른 지우는 넓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수빈이를 눕히고 승무원이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비행기는 민재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서쪽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해가 지는 붉은 노을이 구름바다를 물들이는 광경은 장엄했고 지우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안녕, 나의 멍청했던 지난 날들아. 그리고 안녕, 박민재. 지우는 조용히 속삭이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의 희열보다는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으로 쿵쿵 뛰고 있었다. 비행기가 안정 고도에 접어들자 지우는 좌석 스크린을 켜고 뉴스 채널을 돌렸다. 경제 뉴스에서는 글로벌 투자 시장의 큰손 JJ그룹의 한국 철수설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J그룹의 실질적인 오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이번 철수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라고 코멘트했다.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껐다. 그 J그룹이 바로 지우가 민재 몰래 키워온 비밀 병기였고 그녀의 한국 철수는 곧 민재가 의지하던 경제적 기반의 붕괴를 의미했다. 밤이 깊어지자 기내는 어두워졌고 승객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다. 하지만 민재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불쾌해하며 잠을 청했다. 그는 꿈속에서 돈방석에 앉아 떵떵거리는 꿈을 꾸었지만 그 돈들이 순식간에 낙엽으로 변해 흩날리는 악몽으로 바뀌자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다. 반면 지우는 수빈이의 손을 꼭 잡고 평온한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태양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두 대의 비행기는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날아갔다. 한 대는 파멸이 기다리는 환상의 섬으로, 다른 한 대는 기회가 기다리는 약속의 땅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교차하는 운명의 항로 위에서 20개의 계좌가 얼어붙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곧 민재의 발이 몰디브 땅에 닿는 순간 지우가 설계한 완벽한 복수극의 막이 오를 것이었다. 몰디브의 벨라나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민재와 이아리는 뜨거운 열대 공기와 함께 밀려오는 습기마저도 자신들을 환영하는 축복처럼 느끼며 예약해둔 최고급 리조트행 수상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와 점점이 흩어진 산호섬들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황홀했고 두 사람은 그 풍경에 취해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민재는 비행기 안에서도 하리에게 오빠가 예약한 곳은 저기 보이는 섬 전체를 통째로 쓰는 7성급 리조트야. 하룻밤 숙박비만 직장인 연봉 수준이지. 라며 거들먹거렸고 하리는 그런 민재의 어깨에 기대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럭셔리한 인피니티 풀에서 찍을 인생 사진과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들을 상상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수상 비행기가 물살을 가르며 리조트 선착장에 부드럽게 착륙하자 하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고 시원한 웰컴 드링크와 향기로운 꽃목걸이가 그들에게 제공되었다. 민재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직원들의 영접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고 마치 자신이 이 섬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만한 태도로 로비로 향했다. 리조트의 로비는 바다와 이어지는 탁 트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민재는 덥다며 짜증을 내고는 빨리 체크인이나 해줘. VIP 전용 스위트룸으로 예약했으니까. 라고 지배인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지배인은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그들을 프라이빗 체크인 데스크로 안내했고 하리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주위를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배인은 모니터를 확인한 후 민재에게 공손하게 계산서를 내밀며 박민재님, 예약하신 엠퍼러 오션 빌라 5박 6일 패키지와 추가하신 프라이빗 요트 투어 그리고 캔들라이트 디너까지 포함하여 총 25,000달러입니다. 선결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안내했다.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지만 민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갑에서 번쩍이는 블랙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카드를 건네며 하리를 향해 자기야. 봤지? 이게 오빠 클래스야. 라고 윙크를 보냈고 하리는 역시 우리 자기 최고라며 박수를 쳤다. 주변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도 동양인 커플의 화려한 씀씀이에 힐끔거리며 관심을 보였고 민재는 그 시선을 한껏 즐기며 턱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그 의기양양함은 지배인이 단말기에 카드를 꽂는 순간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는데 경쾌한 승인음 대신 날카롭고 불길한 삐 소리가 로비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뜨렸기 때문이었다. 지배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단말기를 다시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는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도난 및 분실 코드가 뜹니다. 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도 무제한 카드인데 무슨 소리야. 기계 고장 아니에요. 다시 해봐요. 민재의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금 그들에게 쏠렸고 이번에는 부러움이 아닌 의아함과 비웃음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지배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단말기는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붉은색 오류 메시지만을 토해내고 있었다. 민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급하게 지갑을 열어 다른 카드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거 말고 그럼 이 골드 카드로 해봐요. 이건 법인 카드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는 손을 떨며 두 번째 카드를 내밀었지만 그 카드 역시 사용 정지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절당하고 말았다. 민재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올랐고 하리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선글라스를 벗고 불안한 눈빛으로 민재를 쳐다보았다. 오빠, 왜 그래? 카드 안 돼. 나 창피하게. 왜 이래? 하리의 타박에 민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한국은행 시스템 점검 시간인가 봐. 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민재는 지갑 속에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는데 플래티넘, 골드, VIP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5장의 카드가 줄지어 놓였지만 그 어떤 것도 결제 승인을 받아내지 못했다. 지배인의 표정은 점점 싸늘하게 굳어져 갔고 처음의 공손함은 사라진 채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손님, 5장 모두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십니까? 현금이라도. 지배인의 말은 민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고 그는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소리를 질렀다. 내가 누군지 알아. 제2그룹 대표야.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따질 테니까 기다려.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해외 로밍으로 주거래. 은행 VIP 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음이 가는 동안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쿵쿵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상담원이 전화를 받자 민재는 다짜고짜 소리쳤다. 야, 너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박민재인데. 왜 카드가 하나도 안 돼? 지금 해외에서 개망신 당하고 있잖아.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상담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사무적이어서 민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고객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박민재님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와 법인카드는 주계약자인 윤지우님의 요청으로 사용 권한이 회수되었으며 분실 신고 처리되어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뭐라고 윤지우 민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다리에 힘이 풀려 카운터를 짚고 비틀거렸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확인 사살을 이어갔다. 네, 고객님이 사용하시던 카드는 모두 가족 카드 및 법인 위임 카드였으며 원소유주인 윤지우님께서 이혼 소송 완료와 동시에 모든 금융 권한을 박탈하셨습니다. 현재 고객님 명의로 된 유효한 신용카드는 없습니다. 민재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펑펑 써대던 그 돈들이 사실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아내 윤지우의 신용으로 만들어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지우가 쥐어준 용돈을 쓰는 철없는 아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화를 끄는 민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에 금이 가는 모습은 마치 그의 인생이 깨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하리는 민재의 표정을 보고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와 따지기 시작했다. 오빠 윤지우라니 그 여자가 카드를 막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 호텔비는 나 요트 투어는 하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로비에 있던 외국인 투숙객들까지 웅성거리며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Look at them. Credit card declined. 저 사람들 봐. 카드 거절됐나 봐. Fake rich Asians. 가짜 부자 아시아인들이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지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민재에게 냉정하게 통보했다. 손님, 결제가 불가능하시면 체크인을 진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약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수상 비행기 비용도 지불하셔야 섬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민재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하리에게 매달렸다. 하리야, 너 카드 있지? 네 이거 먼저 쓰자. 내가 한국 가서 바로 갚을게. 2배로 줄게. 지금 당장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봐. 민재의 비굴한 모습에 하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오빠 미쳤어. 여기 하루 숙박비가 내 월급보다 많아. 그리고 오빠가 다 해준다며 나한테 돈 한 푼 안 쓰게 해준다며 하리의 배신과 지우의 복수 그리고 낯선 타국에서의 망신살이 한꺼번에 덮쳐오자 민재는 공황 상태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황급히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자신의 개인 계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지문 인식을 하고 들어간 화면에는 그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숫자들이 떠 있었다. A은행 입출금 통장 잔액 0원, 비증권 주식 계좌 없음, C저축은행 비상금 압류. 화면을 넘길 때마다 0이라는 숫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고 그가 몰래 빼돌려 두었다고 생각했던 비자금 계좌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지우는 단순히 카드만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해 버린 것이었다. 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 돈 내놔. 민재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 화면을 두드렸지만 차가운 액정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하리는 그런 민재를 보며
정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꿈꾸던 럭셔리 휴가가 악몽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가방으로 가리고 구석으로 숨어버렸다. 리조트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명품으로 휘감은 두 남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거짓골이 되어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때 민재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윤지우였다. 민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그 내용은 그를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여행은 즐겁냐? 아직 체크인도 못했겠구나. 네가 쓰고 있던 그 카드들. 다 내 명의인 거 잊었어. 이제 그만 꿈에서 깨. 너는 원래 빈털터리였으니까. 메시지를 읽은 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는 분노와 후회, 공포가 뒤섞인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내리쳤다. 윤지우 죽여버릴 거야. 당장 풀어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난동을 부리는 민재를 제압했고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리조트 밖 백사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뜨거운 태양 아래 검은색 슈트를 입은 민재는 땀과 모래로 범벅이 되어 헐떡거렸고 그 옆에는 하리가 눈 화장이 번진 채 울고 있었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 바다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었다. 그곳은 탈출할 돈도 먹을 돈도 없는 그들을 가둔 거대하고 잔인한 감옥일 뿐이었다. 민재는 모래를 움켜쥐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갈매기의 비웃음 같은 울음소리뿐이었다. 멀리서 다른 투숙객들이 여유롭게 칵테일을 마시며 그들을 구경거리 삼아 쳐다보고 있었고 민재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걱정해야 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그는 하리에게야 너 한국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봐. 비행기 표값이라도 있어야 나갈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하리는 싸늘하게 그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오빠가 빌려 왜 나한테 그래. 나 오빠 믿고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진짜 재수없어. 두 사람의 고성은 파도 소리에 묻혀 흩어졌고 민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지우가 타고 있을 비행기는 아마도 구름 위를 날아 뉴욕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지우의 서늘한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고 그의 주머니에는 이제 동전 한 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몰디브의 태양은 잔인할 정도로 뜨겁게 내리쬐며 민재의 오만함을 바짝 말려버리고 있었다. 몰디브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박민재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액정 위로 뚝뚝 떨어져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자신의 비자금 계좌, 즉 결혼 생활 내내 지우 몰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세이셸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계좌만큼은 지우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에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 6자리를 눌렀다. 로딩바가 돌아가는 몇 초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고 민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발 잔고가 남아있기를, 적어도 이 지옥 같은 섬을 탈출할 비용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는데 해당 계좌는 법적 분쟁으로 인해 동결되었습니다. 라는 붉은색 팝업 창만이 그를 비웃듯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게 왜 동결이야. 이건 내 건데, 내가 만든 유령 회사인데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 그 유령 회사의 법인 인감과 설립 서류조차 지우가 관리하던 금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지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재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묵인하는 척하며 그물을 쳐두었던 것이다. 이제 그 그물은 민재의 목덜미를 완벽하게 낚아채어 그가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 단돈 10원까지도 털어가 버렸다. 민재는 절망감에 휩싸여 다른 은행 앱들을 미친 듯이 열어보았지만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주식 계좌 5개, 펀드 계좌 3개, 예금 통장 7개, 총 20개에 달하는 모든 금융자산이 증발해 버린 상태였고 화면에는 오직 0이라는 숫자들만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다. 그가 내 돈이라고 믿으며 떵떵거렸던 그 수십억 원의 자산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마이너스 통장의 빚 독촉 문자들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우라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 안에서 기생하던 기생충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 시스템의 전원이 꺼지자마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때 리조트의 보안 팀장이 건장한 직원들을 대동하고 민재와 하리에게 다가왔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VIP를 대하던 공손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경멸과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보안 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다. 박민재 씨,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즉시 리조트 부지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수상 비행기 요금 500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으시면 불법 침입 및 무전 취식 혐의로 몰디브 현지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민재는 화들짝 놀라며 잠깐만요.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에 연락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제발 시간 좀 주세요. 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민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평소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그들이 지금이라면 도와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술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김 사장이었는데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연결되었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여보세요, 민재냐? 너 지금 인터넷 뉴스 안 봤어? 제2그룹 윤지우 대표가 너랑 관련된 모든 업체랑 거래 끊겠다고 공문 보냈어. 나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네가 전화질이야. 김 사장은 욕설을 퍼붓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민재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세 번째 통화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지우는 민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이미 차단해 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출국 전 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박민재와 금전 거래를 하는 순간 제2그룹과의 모든 파트너십은 종료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돌렸고 자본의 논리에 철저한 그들은 당연히 빈 껍데기인 민재 대신 실세인 지우의 편에 섰던 것이다. 민재는 자신의 인간관계가 이토록 얄팍하고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누구라도 100만 원만 빌려줘. 나 좀 살려줘. 라고 중얼거렸지만 묵묵부답인 휴대폰은 그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었다.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하리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자 자신의 살기를 도모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재가 재기불능 상태임을 직감했고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리는 가방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려다 멈칫했는데 이 카드의 한도는 고작 200만 원이었고 이걸로 민재의 비행기 값까지 내주면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어 한국에 돌아가서도 곤란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카드를 다시 깊숙이 찔러넣고
보안 팀장에게 다가가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걸었다. 저기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가이드 따라서 온 거예요. 제 비행기 값은 제가 낼게요. 저만 공항으로 보내주세요. 하리의 충격적인 배신에 민재는 눈이 뒤집혀 벌떡 일어났다. 야, 이 하리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명품 백 사주고 차 사줄 때는 오빠가 최고라며 민재가 하리의 팔을 잡으려 하자. 하리는 앙칼지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이거 나거지 같은 게 어디서 손을 대. 오빠가 부자라서 만난 거지. 돈 없으면 그냥 아저씨야. 주제 파악 좀 해. 하리의 독설은 민재의 가슴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난도질해 버렸다. 보안 팀장은 하리의 카드를 받아 결제한 후 그녀만을 수상 비행기 쪽으로 안내했고 민재는 모래사장에 홀로 남겨졌다. 하리야 가지마, 나 두고 가지마. 민재의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녀에게 민재는 이제 다 쓴 건전지, 아니 폐기물에 불과했다. 비행기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이륙하자 민재는 망연자실하여 바다를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은 아름다웠지만 민재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핏빛으로 물든 지옥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이 낯선 섬에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으로 알림음이 울렸는데 그것은 카드사에서 보낸 결제 대금 연체 독촉 문자였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모래 위에 드러누웠다. 하하하. 윤지우. 너 정말 독하다.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밟아버리다니.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녀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어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몰디브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지만 민재의 인생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그는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뼈저린 후회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고 이것은 지우가 그에게 내린 형벌의 시작에 불과했다. 뉴욕 맨해튼의 중심부, 센트럴 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서울의 법원 복도나 몰디브의 자결하는 태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화로움과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지우는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간 내린 에스프레소 향기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모두 증발해 버린 것 같은 가벼움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곳은 지우가 박민재 몰래 5년 전부터 투자 수익으로 매입해둔 그녀만의 비밀 요새이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완벽한 베이스 캠프였다. 거실의 한편에서는 딸 수빈이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원과 장난감처럼 움직이는 노란색 택시들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요. 나무가 진짜 많아요. 서울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아이의 티없는 웃음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우자 지우는 비로소 자신이 내린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수빈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래, 수빈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아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큰 소리 낼 사람도 없는 우리만의 성이란다. 라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었다. 그때 현관의 초인종이 울리고 스마트 인터폰 화면에 단정한 슈트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지우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현지 법률 대리인인 다니엘 김이었다. 지우가 문을 열어주자 다니엘은 양손 가득 신선한 베이글과 꽃다발을 들고 환한 미소로 들어왔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지는 듯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JJ 대표님, 그리고
꼬마 아가씨 수빈이도 안녕 비행은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고 민재의 경박하고 권위적인 말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품격이 느껴졌다. 다니엘은 식탁 위에 사온 아침 식사를 세팅하며 자연스럽게 지우와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는 단순히 고용된 변호사가 아니라 지우가 월가에서 투자의 귀재 제2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도와준 1등 공신이었다. 대표님, 요청하신 한국 쪽 상황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박민재 씨가 몰디브에서 쫓겨나 공항 노숙 신세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지 영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한 것 같지만 개인 채무 문제라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보고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지우에게 더할 나위 없는 통쾌함을 선사했다. 지우는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을 한 입 베어 물며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네. 그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영사관이 헬기라도 띄워줄 거라고 착각했겠지. 하리는 그 여자도 같이 있나. 다니엘은 태블릿 PC를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공항 벤치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민재와 하리의 처량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정보원에 따르면 이하리 씨는 공항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 관광객에게 빌부터 먼저 귀국행 티켓을 구했다고 합니다. 박민재 씨만 홀로 남겨졌죠. 역시 돈이 떨어지니 사랑도 유효기간이 끝난 모양입니다. 사랑이라니 그들에게 그런 고상한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그저 욕망의 거래였을 뿐이지. 지우는 싸늘하게 웃으며 사진을 넘겨버렸다. 그녀에게 민재의 몰락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투자처를 정리하고 손절매하는 과정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값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오물들을 털어버리고 자신이 쌓아 올린 진짜 금자탑을 확인하고 싶었다. 다니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지? 월가 파트너들이 내가 온 걸 알고 있나? 물론입니다. 대표님이 뉴욕에 오신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쪽 임원들이 미팅을 요청해 와서 스케줄 조절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브런치 미팅으로 시작하시죠. 다들 전설 속의 제이가 전업주부 코스프레를 끝내고 복귀한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 속에는 지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우가 한국에서 남편의 무시를 받으며 10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화려한 복귀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지우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편안한 가운을 벗고 미리 준비해둔 명품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날렵한 라인의 화이트 슈트와 킬릴, 그리고 당당하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은 그녀를 순식간에 가정주부에서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거울 앞에 선 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지난 10년 동안 펑퍼짐한 앞치마 속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진짜 자아를 마주했다. 그래, 이게 진짜 나야? 윤지우,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스스로 빛나는 윤지우. 그녀는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윙크를 보냈다. 거실로 나오자 수빈이가 우와,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다. 다니엘 역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지우를 바라보다가 정중하게 팔을 내밀며 에스코트를 청했다. 완벽하십니다. 대표님, 월가가 긴장 좀 해야겠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다니엘의 팔짱을 끼지 않고 대신 수빈이의 손을 잡았다. 다니엘, 오늘은 우리 딸도 같이 갈 거야. 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후계자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고 멋진 곳인지 보여주고 싶어. 지우와 수빈, 그리고 다니엘을 태운 검은색 리무진은 맨해튼의 빌딩 숲을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뉴욕의 풍경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우는 수빈이에게 타임스퀘어의 전광판과 브로드웨이의 극장들을 설명해주며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수빈이는 엄마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백미러로 지켜보는 다니엘의 입가에도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약속 장소인 미드타운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월가의 거물급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를 맞이했다. 그들은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었지만 동양인 여성인 지우에게 보내는 눈빛에는 인종과 성별을 초월한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오, 제이 드디어 뵙는군요. 당신의 지난번 반도체 시장 예측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펀드 수익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소. 백발의 노신사가 지우에게 악수를 청하며 찬사를 보냈고 지우는 유창한 영어로 여유롭게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윌리엄. 그저 흐름을 읽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파트너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제 원칙이라서요. 지우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비즈니스 이야기였지만 속뜻은 민재와의 관계 정리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세계 경제의 흐름과 차세대 투자처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을 주도했는데 그 모습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아침밥 반찬을 고민하던 여자와는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쳤다. 수빈이는 옆자리에 얌전히 앉아 그림을 그리며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아이의 눈에도 엄마가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 느껴졌다. 다니엘은 지우를 보좌하며 필요한 자료를 적재적소에 건넸고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십수년을 함께한 댄서들처럼 완벽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윌리엄은 지우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나 했다. 제이, 당신이 이번에 설립할 개인 펀드에 우리 은행도 참여하고 싶소. 규모는 5억 달러 정도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소.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거금을 단 한 번의 미팅으로 유치해낸 것이었다. 민재가 몰디브에서 고작 몇백만 원 때문에 쩔쩔매고 있을 때 지우는 뉴욕 한복판에서 조 단위의 자본을 움직이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능력과 가짜 허세의 차이였다. 지우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좋은 제안이네요. 다니엘과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여유를 부렸다. 그녀의 태도에는 조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을 안달나게 만드는 고수의 면모가 엿보였다.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뉴욕의 가을바람이 지우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미세먼지 섞인 공기와는 다른 청량하고 자유로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다니엘이 다가와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화려한 복귀 전이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지우는 웃으며 수빈이를 안아 올렸다. 고마워. 다니엘.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아무도, 특히 그 사람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으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의 한국에서는 민재의 실종 소식과 제2그룹의 자금 동결 소식이 찌라시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민재 회사 앞으로는 채권자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뺀 채 오직 업무용 태블릿과 다니엘을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재가 겪고 있을 지옥 같은 현실을 굳이 들여다보며 감정 소모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저 그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을 멀리서 관조하면 그뿐이었다.
지우는 수빈이와 함께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며 오후를 보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모녀는 처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를 만끽했다. 수빈이가 잔디 위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남편의 귀가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주눅들어 살던 그 시절의 윤지우.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가여운 여자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안녕. 과거의 나. 고생했어. 이제는 푹 쉬어.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해질 무렵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우는 다니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다니엘, 오늘 저녁은 집에서 스테이크. 어때? 수빈이가 아저씨랑 같이 놀고 싶대. 다니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영광입니다. 제가 고기를 아주 잘 굽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세 사람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것은 민재와 살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수빈이는 다니엘의 서툰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며 깔깔거렸고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 수빈이를 재우고 난 뒤 지우는 테라스에 나와 와인 한 잔을 기울였다. 발 아래로 펼쳐진 뉴욕의 야경은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황홀했다. 그녀는 민재가 지금쯤 몰디브의 어느 해변에서 모기에 뜯기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앞섰지만 그것은 그녀가 인간이기에 느끼는 최소한의 연민일 뿐이었다. 그녀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키며 빈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제 진짜 끝이야. 박민재, 너는 내 인생의 오점이었지만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 고맙다는 말은 안 할게. 그저 영원히 내 시야에서 사라져줘. 지우는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침실로 향했다. 내일은 수빈이의 국제학교 입학 상담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딸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선물하고 자신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이었다. 맨해튼의 밤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선 윤지우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화려한 오프닝을 끝내고 본 공연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길에는 오직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녀는 푹신한 침대에 몸을 맡기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몰디브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옥 같은 사흘을 보낸 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박민재와 이하리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엿새 전 명품으로 휘감고 으스대며 출국하던 당당한 커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떡진 머리와 땀에 절어 구겨진 옷차림 그리고 피로와 짜증으로 얼룩진 얼굴을 한두 남녀만이 좀비처럼 게이트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직항 비행기 표를 구할 돈이 없어 하리가 숨겨둔 비상금을 탈탈 털어 경유지를 두 곳이나 거치는 최저가 항공권을 간신히 구해야 했고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구겨져 20시간이 넘는 비행을 견뎌내야만 했다. 기내식조차 입에 맞지 않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돌아온 그들에게서 풍기는 것은 럭셔리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퀴퀴한 땀 냄새와 패배의 악취뿐이었다. 입국장 로비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닿자 민재는 몸을 부르르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박해 모자를 푹 눌렀었다. 그는 몰디브 리조트에서 쫓겨난 뒤 해변 노숙을 하며 겪었던 수모를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모기떼의 습격과 배고픔, 그리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자마자 민재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알량한 희망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래, 회사로 가자.
회사 금고에 현금이 좀 있을 거야. 그리고 김 이사한테 말해서 급전 좀 융통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끄고 변호사를 사서 지우 그년한테 소송을 걸면 돼.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제2그룹의 대표라는 허울 좋은 직함에 매달리고 있었다. 민재는 옆에서 말없이 걷고 있는 하리의 눈치를 살피며 짐짓 허세를 부렸다. 하리야, 고생했어. 오빠가 일단 회사 가서 돈 좀 챙겨 나올게. 그 다음에 사우나 가서 좀 씻고 최고급 호텔 잡아서 푹 쉬자. 이 개고생 내가 윤지우한테 몇 배로 갚아줄 거니까 조금만 참아. 하지만 하리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녀는 민재의 팔을 뿌리치며 멈춰섰고 선글라스를 벗어 민재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함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매서웠다. 오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회사 돈 그게 지금 오빠한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리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대표인데 회사가 어디 가겠어. 지우가 개인 계좌는 막았어도 법인 자체를 어쩌지는 못해. 하리는 코웃음을 치며 핸드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민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액정에는 경제뉴스 기사 하나가 떠 있었는데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제2그룹 윤지우 전 대표의 투자금 전액 회수로 사실상 부도 위기. 박민재 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 예정. 기사 밑에는 텅 빈 사무실과 압류 딱지가 붙은 민재의 집무실 사진이 적나라하게 실려 있었다. 이거 봐. 오빠는 이제 끝났어. 횡령 고발 감옥 갈 일만 남았는데 무슨 호텔 타령이야. 하리의 목소리는 공항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재는 기사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며 화면을 확대해 보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듯한 사실이었다. 지우는 단순히 돈줄만 끄는 것이 아니라 민재가 그동안 회사 돈으로 유흥비를 탕진했던 내역들을 낱낱이 증거로 수집해 검찰에 넘겨버린 것이었다.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리야. 이건 오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변호사 사서 막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일단 같이. 민재가 하리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하자 하리는 혐오스럽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이거 나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해결은 무슨 거지 주제에. 하리의 입에서 나온 거지라는 단어는 민재의 뇌리에 강렬하게 꽂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자기, 우리 오빠 하며 콧소리를 내던 그녀였다. 민재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물었다. 너,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돈 없어도 우린 사랑하는 사이라며. 하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팔짱을 꼈다. 오빠, 진짜 순진하다 못해. 멍청하구나. 사랑 그래. 사랑했지. 오빠가 긁어대던 그 블랙카드랑 오빠가 태워주던 포르쉐를 사랑했어. 근데 이제 오빠는 빈 껍데기잖아. 신용불량자의 전과자 될 사람을 내가 미쳤다고 계속 만나. 내 청춘이 아깝지도 않니. 하리의 본색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잔인해서 민재는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재가 아닌 그의 배경을 사랑했던 것이고 그 배경이 사라지자마자 가차없이 그를 폐기 처분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공항 게이트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하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하리는 표정을 180도 바꾸어 환하게 웃으며 남자에게 달려갔다. 어머, 부장님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민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남자의 팔짱을 끼며 차에 올라탔다. 남자는 민재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고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민재는 멀어지는 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항의 자동문이 닫히며 차가운 바람이 차단되었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민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택시를 탈 돈조차 없었기에 주머니를 뒤져나온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지폐를 모아 겨우 버스표를 샀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책과 분노 사이를 오갔다. 윤지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먹여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네가 나를 살려두고 있었던 거야. 그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난 10년의 풍요로움이 오로지 지우의 능력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버스가 강남의 테헤란로에 도착하자 민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회사 제2 파트너스가 입주해 있는 빌딩으로 향했다. 멀리서도 건물 입구가 소란스러운 것이 보였다. 정문 앞에는 악덕 경영주 박민재 구속하라, 밀린 퇴직금 지급하라는 피켓을 든 직원들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채권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민재는 그 광경을 보고 소름이 끼쳐 골목 뒤로 숨었다. 자신이 당당하게 드나들던 회사의 정문이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뒷문을 통해 몰래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 앞에는 법원에서 나온 붉은색 압류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출입 금지라는 노란 테이프가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민재는 틈새로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텅 빈 책상들과 바닥에 굴러다니는 서류 뭉치들이 마치 폭격을 맞은 폐허처럼 보였다. 그곳은 더 이상 CEO의 집무실이 아니라 망해버린 왕국의 무덤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왔다. 민재가 흠칫 놀라 돌아보니 그의 대학 후배이자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최 이사였다. 최 이사는 상자를 들고 회사를 떠나려던 참이었다. 민재는 반가움에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다. 최 이사, 자네 아직 있었구만. 다행이다. 문 좀 열어봐. 안에 금고에 내 개인 도장이랑 서류들이 있는데. 하지만 최 이사는 민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존경심 따위는 없었고 깊은 배신감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형, 아니 박민재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금고, 그거 이미 채권단이 다 털어갔어요. 그리고 형수님, 아니 윤 대표님이 형 횡령 장부 다 공개해서 우리까지 공범으로 몰리게 생겼다고요. 최 이사의 말에 민재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잖아. 그리고 지우 그 여자가 한 짓이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민재는 끝까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최 이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형, 솔직히 말해서 형이 이 회사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투자 결정도 형수님이 다 했고 위기 때마다 자금 막아준 것도 형수님이었잖아요. 형은 그냥 법인 카드로 술이나 마시고 여자나 만나고 다녔지. 직원들이 모를 줄 알았어요. 다들 형수님 보고 참은 거예요. 근데 형이 형수님을 걷어찼으니 우리도 더 이상 형 밑에 있을 이유가 없죠. 최 이사의 팩트 폭격은 민재의 뼈를 때렸고 그는 아무 말도 반박할 수 없었다. 최 이사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엮이기 싫으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진 민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담배 한 개비조차 없었다. 그는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지독한 고독감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굽실거렸지만 지금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이 깨져 금이 간 화면 위로 발신자 어머니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형편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민재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 집달리들이 와서 짐을 다 드러내고 난리야.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어머니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는 민재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지우는 회사뿐만 아니라 민재 명의로 되어 있던, 사실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가압류를 걸어버린 것이었다. 그 집 역시 지우의 돈으로 샀지만 명의만 민재로 해두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곧 갈게. 민재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 갈 곳이 없었다. 집도, 회사도, 돈도, 여자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비상계단으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갔다. 1층 로비의 경비원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제지하지는 않았다. 이미 그는 쫓아낼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고급 차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지만 민재는 그 풍경 속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다. 그는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직전인 도시락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보았다. 며칠 전 5성급 호텔 요리를 쓰레기 취급하던 그가 이제는 저 도시락이라도 먹고 싶다는 강렬한 본능에 사로잡혔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구걸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꽤 죄죄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양복, 그것은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실패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문득 뉴욕에 있을 지우와 수빈이를 떠올렸다. 그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겠지. 민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참회나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모든 것을 뺏어간 지우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뒤섞인 더러운 눈물이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의 얇은 셔츠를 파고들었다. 민재는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다. 윤지우. 독한 년.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재기할 능력도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차가운 서울 바닥에서 그가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민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웠고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울 만큼 절망적이었다. 서울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는 이삿짐 센터 트럭 대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의 트럭이 험악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민재의 어머니가 살던 집 현관문은 활짝 열린 채 낯선 남자들이 흙발로 드나들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이미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마치 피를 흘리는 상처처럼 보였고 평생을 모아온 자개장이며 가전제품들이 거칠게 밖으로 실려 나가고 있었다. 민재의 어머니 김 여사는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통곡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 도둑놈들아, 내 집이야. 며느리가 해준 내 집이라고 나며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그들은 건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밀어낼 뿐이었다. 뒤늦게 도착한 민재가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민재의 뺨을 거칠게 올려붙이며 악을 썼다. 이 못난 놈아, 네가 밖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기에 어미 집까지 이 꼴을 만들어 지우가 왜 이러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빌어 무릎이라도 꿇어서 집은 건지란 말이야. 어머니의 손톱에 긁힌 민재의 뺨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 역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우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시어머니가 살던 집까지 건드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철저했다. 이 아파트 역시 민재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대출금은 지우의 자산으로 상환되고 있었기에 이혼과 동시에 담보 실행 및 채권 회수 절차가 가차없이 진행된 것이었다. 민재와 어머니는 결국 옷가지가 든 가방 몇 개만을 챙겨들고 쫓겨나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야 했다. 갈 곳을 잃은 두 모자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에 짐을 풀었는데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좁은 방은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중얼거렸고 민재는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병째 들이키며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생존의 문제였다. 당장 내일 밥을 먹으려면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여관방을 벗어나려면 지우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지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민재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연습했다. 수빈이. 그래. 수빈이를 보여달라고 하자. 지우는 모성애가 강하니까 마음이 약해질 거야. 지구 반대편. 뉴욕의 펜트하우스는 화창한 주말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고 지우는 다니엘과 함께 거실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수빈이는 다니엘이 선물한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며 까르르 웃고 있었고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지우의 태블릿이 진동하며 박민재라는 이름이 떴다. 지우는 화면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다니엘이 받으시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마지막 관문입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조언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나타난 민재의 몰골은 충격적이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배경으로 보이는 낡은 벽지까지. 지우야, 나야. 민재, 잘 지냈어.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 비친 지우의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는데 그녀는 예전의 수수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명품 홈웨어를 입은 그야말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배경으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과 햇살 가득한 거실은 민재가 있는 어두침침한 여관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재를 응시하며 용건만 간단히 물었다. 무슨 일이야?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라고 했을 텐데. 민재는 지우의 냉랭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비굴한 모드로 돌변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하리 그 계집애한테 홀려서 너랑 우리 가족을 버린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나 지금 벌 받고 있잖아. 회사도 망하고 어머니 집에서도 쫓겨나서 여관방에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10년 넘게 부부였잖아. 민재는 콧물까지 흘려가며 애원했지만 지우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돈 달라는 소리를 참 길게도 하네. 박민재, 우린 이미 남이야. 네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지우의 단호함에 민재는 다급하게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빈이, 우리 수빈이 좀 보여줘. 아빠가 수빈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딸이 아빠 보고 싶다는데 못 보게 하는 건 너무하잖아. 수빈아, 아빠 여기 있어. 민재가 화면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서 놀던 수빈이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하기는커녕 겁을 먹은 표정으로 다니엘의 뒤로 숨어버렸다. 지난 공항에서의 기억과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 지르던 모습들이 아이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하여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로 고정시켰다. 봤지, 수빈이도 너를 무서워해. 네가 아빠로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바람 피우고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이제 와서 딸을 볼모로 돈을 뜯어내려 해. 지우의 일갈에 민재는 할 말을 잃고 뻐끔거렸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서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다니엘이 지우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등장했다. 박민재 씨.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법률 대리인 다니엘 김입니다. 더 이상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에게 접근하거나 협박성 연락을 취할 경우 미국 법원에도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등장은 민재에게 핵폭탄급 충격을 안겨주었다.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가 지우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능력 있고 매너 있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열등감을 폭발시켰다. 너 뭐야? 거기서 왜 나와, 지우야? 너 벌써 딴 남자 만나는 거야.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민재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고래고래 악을 쓰자 지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박민재, 착각하지 마. 다니엘은 내 파트너이자 친구야. 그리고 설사 내가 누구를 만나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따져. 너는 불륜녀랑 여행 가면서 나한테 이혼 서류 던졌잖아. 지우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고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고 화면 너머의 민재는 초라한 불청객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수빈이를 보고 싶으면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부터 입금해. 아, 참. 너 지금 땡전 한 푼 없지? 그럼 평생 볼 생각. 꿈도 꾸지 마. 지우의 팩트 폭격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민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야, 윤지우, 너 돈 많잖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라고 발악했지만 지우는 가소롭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네가 해준 건 빚더미랑 상처뿐이야. 이제 그 빚은 네가 갚아. 안녕. 영원히. 지우는 망설임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고 곧이어 수신 차단 설정까지 완료했다. 화면이 꺼지고 검은색 액정만 남은 스마트폰을 들고 민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여관방의 적막함이 다시 그를 덮쳤고 옆에서 어머니는 지우가 뭐래 돈 좀 준대라고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의 절규는 얇은 벽을 넘어 복도로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이제 철저하게 버려졌다. 반면 전화를 끄는 뉴욕의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막상 바닥까지 떨어진 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씁쓸함이 밀려왔다. 다니엘이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위로했다. 잘하셨습니다. 과거의 고름을 짜낸 겁니다. 이제 아물 일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찻잔을 받아들고 다니엘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다니엘,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빈이가 쪼르르 달려와 지우의 품에 안겼다. 엄마, 아빠가 소리 질러서 무서웠어. 이제 전화 안 오는 거지.
지우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다짐하듯 말했다. 응, 이제 다시는 안 와. 엄마가 수빈이 지켜줄 거야.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수빈이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센트럴파크의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민재는 끝없는 추락을 맛보고 있었지만 지우는 이제 막 비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통화는 두 사람의 인연을 끊는 마지막 가위질이었고 그 가위질은 지우에게는 자유를, 민재에게는 고립을 선물했다. 지우는 다니엘, 수빈이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던 여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여성 리더가 서 있었다. 그녀의 뉴욕 라이프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한국의 밤은 깊어가고 민재는 어머니의 타박을 들으며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가 깬 현실은 언제나 차가운 여관방 바닥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배신의 대가가 이토록 혹독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과응보,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서울의 풍경도 사람들의 운명도 잔인할 만큼 극명하게 갈라놓았다. 12월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강남의 한 유흥가 뒷골목.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멈춰섰다. 헬멧을 벗은 남자의 얼굴은 거칠게 트고 붉게 상기되어 있었는데 듬성듬성한 수염과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가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바로 한때 제2그룹의 대표라 칭하며 떵떵거렸던 박민재였다. 지금 그는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에 기거하며 배달 대행 기사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재기를 꿈꾸며 도박에 손을 댔다가 사채 빚까지 지게 되었고 이제는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내며 배달통을 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배달 앱을 확인하고 치킨 상자를 들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여 고개를 돌려버렸다. 낡은 패딩 점퍼 곳곳에는 음식물 얼룩이 묻어 있었고 한때 명품 시계를 찾던 손목에는 싸구려 전자시계만이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주문자의 현관벨을 누르자 안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나왔다. 배달이 왜 이렇게 늦어? 어머 여자는 치킨을 받아 들여다 말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다름 아닌 민재를 파멸로 이끌었던 불륜녀. 이하리였다. 그녀는 이제 나이 많은 졸부의 세컨드가 되어 이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 오빠야 세상에 진짜 배달하고 다니는 거야 하리는 민재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악과 비웃음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민재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한때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 앞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하리는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쳤다. 냄새나니까 빨리 가. 아, 그리고 잔돈은 됐어. 그걸로 컵라면이라도 사 먹어. 예정을 생각해서 주는 팁이야. 하리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민재의 가슴에 던지고는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들이 민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다. 민재는 복도에 흩어진 돈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하리가 누군가에게 자기야. 방금 배달 온 사람 누군지 알아? 내 전 남자친구였던 그 멍청한 대표 있잖아. 꼴 좋더라. 라고 떠들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욕망의 끝이 이토록 더럽고 허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탄 그는 헬멧 속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우야, 내가 미쳤었어. 내가 돌았었어. 하지만 그의 후회는 차가운 겨울 바람에 흩어질 뿐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뉴욕 월스트리트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는 전 세계 금융인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이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단상 중앙에 선 윤지우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제이파트너스는 지난 3년간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며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그녀는 아시아의 투자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세계적인 명사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유창한 영어로 기조연설을 이어갔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진정한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과감히 정리하며 미래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듯이 말이죠. 연설이 끝나자 기립 박수가 쏟아졌고 지우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무대를 내려왔다. 대기실에는 훌쩍 자란 9살 수빈이와 다니엘이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빈이는 달려와 지우에게 안기며 엄마 최고 오늘 진짜 멋있었어라고 외쳤고 다니엘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당신은 언제나 최고였어. 제이, 오늘 밤은 우리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하자.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다니엘의 왼손 약지에는 지우와 맞춘 심플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두 사람은 1년 전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날의 상처는 이제 훈장처럼 그녀를 더 빛나게 할 뿐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한국지사 설립 및 자선재단 출범식을 위해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그녀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우가 다니엘, 수빈이와 함께 입국장에 들어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금이환영이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 뉴스를 도배했다. 지우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그 모습은 과거 공항에서 초라하게 떠나던 때와는 180도 다른 당당한 여왕의 귀환이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다. 지우의 귀국 뉴스는 서울 시내 곳곳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 앞 벤치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민재는 우연히 고개를 들었다가 빌딩 옥상 전광판에 비친 지우의 얼굴을 보고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화면 속 지우는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세련된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옆에는 훤칠한 다니엘과 행복해 보이는 수빈이가 서 있었다. 그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민재가 그토록 꿈꾸었으나 제 발로 차버린 바로 그 그림이었다. 민재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라면 국물이 식어 차갑게 굳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 지우야, 수빈아. 민재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화면 속의 지우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지우의 눈빛은 그를 비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완벽하게 무관심한 눈빛이었다. 그것이 민재에게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형벌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우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빛나는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재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렸지만 그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오열했다. 지우는 서울에서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옛집이 있던 동네를 잠시 방문했다. 물론 민재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자신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낡은 아파트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울고 있던 윤지우는 이제 없었다. 다니엘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기분이 어때요? 옛날 생각이 나나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저 내가 참 멀리 왔구나. 그리고 참 잘 견뎌냈구나 하는 생각뿐이에요. 그녀는 이제 과거의 미련이나 분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차는 다시 공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어딘가에 있을 민재를 떠올렸다. 그가 행복하기를 빌어주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불행하기를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저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타인일 뿐이었다. 다니엘, 수빈아,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먹자. 김치찌개 어때? 지우의 말에 수빈이가 환호성을 질렀고 다니엘은 오, 저는 계란말이를 하겠습니다. 라며 맞장구 쳤다. 차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들은 새로운 행복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민재는 그날 밤 고시원 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곰팡이가 핀 천장 얼룩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보였다. 그는 지우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곱씹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미래에 베팅하라. 그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헛된 욕망에 베팅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전 수빈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그는 울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을 청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배달통을 메고 차가운 거리로 나가야 했다. 그것이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삶이었다.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 상대를 파멸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 지우는 그것이 하수들의 방식임을 알았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보란 듯이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는 것이었다. 민재가 바닥을 기며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우는 구름 위를 날며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그녀는 증명했다. 여자의 인생은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파트너를 정리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시작된다는 것을. 뉴욕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지우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고마워. 박민재, 네가 나를 버려준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찾았어. 부디 그곳에서 영원히 내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길.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는 뒤에서 안아주는 다니엘의 품에 기대어 눈부신 내일을 꿈꾸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다.